인류 역사상 최대의 대제국은 어디일까요? 한때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세 대륙을 석권하며 단일 왕조로 600년의 긴 역사를 써내린 그곳. 현재 터키의 전신으로서 20세기까지 존재했던 오스만 제국입니다. 오스만 제국은 페르시아 제국, 로마 제국과 함께 세계 3대 제국으로 손꼽히지만 중세부터 현대사를 거치는 동안 줄곧 유럽과 적대적인 관계였기 때문에 다소 평가절하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서양도 동양도 아닌 중량의 시선으로 오스만 제국의 역사를 다시 읽으면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오스만의 거대한 문명사가 새롭게 눈에 들어옵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해 지도에서 삭제되기 전에 오스만 제국은 광대한 영토를 지배하는 이슬람 세계의 맹주였습니다. 인류 최대 제국의 시작은 작은 공국에서부터였습니다. 1299년 건국자 오스만 1세가 오스만 공국을 세웠는데 건국하자마자 패기 넘치는 정복전쟁을 벌였습니다. 건국 이듬해인 1300년부터 1481년까지 그야말로 급격한 영토 팽창기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들이 눈에 불을 켜고 집어삼키려는 목표는 바로 노쇠한 비잔티움 제국이었습니다. 1326년 첫 번째 지배자인 오스만 1세가 병사하고 그 아들 오르한이 수장인 베이 자리에 올랐는데요. 그의 오르한은 실크로드 거점 도시 부르사를 점령하고 이곳을 첫 수도로 삼았습니다. 아직 국력이 약한 상황에서 오르한은 생각했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을 정면으로 들이받는 건 아직 위험하고 비잔티움 내부에서 황의를 두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있으니 그걸 이용해보자. 그래서 오르한은 요한네스 6세의 황제 즉위를 도와주었고 요한네스 6세는 담례로 딸 테오도라와 결혼을 시켜줍니다. 1354년에 오르한은 유럽 관문인 갈리폴리를 점령해서 본격적인 유럽 진출에 나서기 시작했는데요. 이때부터 오스만은 50년간 본격적으로 비잔티움 제국을 포위하면서 멀리 세르비아까지 폭풍처럼 영토를 넓히게 됩니다. 1362년에 오르한 뒤를 이은 무라드 1세는 유럽 진출에 한층 더 적극적이었는데요. 비잔티움의 주요 도시였던 아드리아노플을 꿀꺽하고 이곳의 이름을 에디느레로 바꾼 뒤 오스만 제국 수도로 삼았습니다. 이에 비잔티움 주민들은 경악했지만 무라드 1세는 나름 젠틀하게 정복 지역을 간접 통치하기로 합니다. 기존 군주를 인정하는 대신 조공도 받고 유사시에는 군사 지원도 받는 조건으로요. 이렇게 하면 정복 활동에 필요한 군사력도 동원할 수 있고 정복당한 지역 주민들의 저항도 누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존 군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며 정복지의 문화와 전통을 인정해주는 방식은 무라드 1세 이후에도 오스만 제국 대외 정책의 기본 노선이 됐습니다. 1352년에 갈리폴리 공격을 시작으로 어느덧 발칸반도에 단단한 거점을 확보해낸 오스만 공국. 이제 칼날은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든 비잔티움 제국의 심장 콘스탄티노플을 향했습니다. 무라드 1세를 이은 인물은 바예지드 1세였는데 뛰어난 군사적 재능을 갖춘 그는 유럽뿐 아니라 이슬람 세계에도 널리 명성을 떨쳤습니다. 몽골군에 멸망당한 뒤 명목만 유지하던 아바스 칼리프로부터 술탄의 칭호를 받고 명실상부한 이슬람 세계 지도자로 부상하게 됐죠. 이슬람 세계 지도자인 칼리프는 뭐고 술탄은 뭘까요? 칼리프는 종교적 권위를 가진 지배자고 술탄은 정치, 군사라는 세속적인 면의 권위를 가진 지배자인데요. 이슬람 창시자인 무함마드가 죽고 나서 무함마드를 대신할 통치자 역할을 해줄 칼리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칼리프가 정치, 군사, 종교를 다 아울러서 통치했는데 나중에는 술탄에게 이슬람 세계를 다스릴 권위를 나눠준 것입니다. 그런데 술탄의 지위를 얻은 바예지드의 앞엔 만만치 않은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신흥 강자 티무르의 강력한 도전에 맞서야 했던 거죠. 1402년 오스만 제국은 앙카라 평원에서 티무르와 한판 붙다가 처참하게 패배했고 바예지드는 티무르군에게 포로로 잡혀 죽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오스만 제국에 위기가 찾아온 상황. 바예지드의 아들들은 차기 술탄 자리를 놓고 으르렁대며 싸웠죠. 무려 11년이나 싸웠습니다. 그 결과 메흐메드 1세가 술탄 자리를 차지했는데요. 메흐메드 1세는 오스만 제국을 좀 추스렸고 그 뒤를 이은 무라드 2세가 제국의 위세를 다시 떨치기 시작했습니다. 무라드 2세는 해군력을 키우고 오스만의 예니체리라는 정예군도 다듬었습니다. 비잔티움 제국, 베네치아, 헝가리 중심의 유럽 연합군을 한 방 먹이기도 했죠.
무라드 2세의 자리를 이어받은 이는 무대뽀 같은 인물 메흐메드 2세였습니다. 메흐메드 2세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황위에 올랐다가 폐위되고 재차 즉위했었는데요. 1451년에 다시 즉위하자마자 동생을 목 졸라 살해했습니다. 권력 투쟁 과정에서 형제를 죽이는 일은 인류사 곳곳에서 발견되는데요. 한국사에서도 조선 초 킬방원이 형제들을 살해하고 왕위를 차지했었죠. 근데 이건 그저 사건으로 치부됐을 뿐 법으로 제도화된 건 아니었는데요. 메흐메드 2세는 형제 살해를 아예 법으로 정당화했습니다. 세상의 질서를 위해 형제를 처형할 수 있다. 물론 오스만에서 일반인 살인은 불가했지만 술탄만큼은 형제를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었습니다. 메흐메드 2세의 야심은 대단했습니다. 선왕들이 그토록 원했던 비잔티움 제국을 점령하고 세계 제국을 건설하겠다는 거대한 꿈을 품은 자였죠. 그 시작은 콘스탄티노플 정복이었습니다. 내부의 재상들, 귀족 관료들의 반대도 있었지만 메흐메드 2세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이미 비잔티움 제국은 사방이 오스만 제국에 둘러싸여 수도 콘스탄티노플 하나만 덩그러니 남아있었습니다. 사실상 비잔티움 황제에게 속한 지역은 콘스탄티노플 중심의 한 성곽 도시뿐이었는데요. 그놈의 천년 묵은 성곽이 문제였습니다. 삼각형의 도시를 감싸고 있는 2중 3중의 성벽은 콘스탄티노플을 그야말로 철옹성으로 만들었는데요. 그때까지 아랍인들은 7번에 걸쳐 콘스탄티노플 점령을 시도했지만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습니다. 성 전체가 천혜의 요새인 덕분에 1000년을 넘게 버텼던 거죠. 이런 난공불락의 성곽을 무너뜨리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무기가 필요했고 그렇게 인류 전쟁사 최초의 중화기가 등장합니다. 헝가리 출신 기술자가 만든 중화기는 엄청난 크기의 청동제 대포였는데요. 약 500kg짜리 돌덩어리를 1.5km 이상 날려버리는 괴력을 지녔습니다. 또한 1451년부터 메흐메드 2세는 루멜리 히사르라 불리게 될 요새를 만들었습니다. 요새를 축조한 곳은 실크로드 교역 상단의 마지막 관문인 보스포러스 해협이었는데요. 여기에다 요새를 만들어서 비잔티움, 베네치아, 제노바베들이 콘스탄티노플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게 만들고 이렇게 비잔티움의 경제적 압박을 가하려 했던 겁니다. 더불어 오스만군이 콘스탄티노플을 포위하는 동안 기독교 세계가 콘스탄티노플을 지원하지 못하게 막을 수도 있었고요. 침공 준비를 끝낸 1453년 술탄 메흐메드 2세가 드디어 콘스탄티노플로 쳐들어갑니다. 먼저 비잔티움 황제에게 유혈 충돌 없이 항복하라고 요구했지만 황제는 당연히 거부했고 오스만은 이제 대포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이때 해상에서는 골드논이라는 좁은 바다로 진입을 시도했는데요. 문제는 골드논 해협 입구에 육중한 쇠사슬이 쳐 있어서 이걸 뚫지 못하면 어떤 배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스만은 아주 기가 막힌 전술을 생각해냈죠. 배를 산으로 끌고 가서 골드논으로 옮겨보자. 그야말로 고정관념을 깨버린 발상이었습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배 밑에 기름친 둥근 목재 레일을 깔고 야간에 황소의 힘을 빌려 언덕 위로 배를 끌어올린 다음 골드논 안쪽으로 배를 옮겨낸 것입니다. 그 결과 하룻밤 사이 67척의 오스만 함선이 기적처럼 골드논에 진입했습니다. 배가 산으로 간다는 세계 전쟁사의 길이 남을 전술이었습니다. 이후 오스만의 대포는 5000발의 돌포탄으로 성벽을 무너뜨렸고 이렇게 동로마 제국은 1453년 공식적으로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유럽 기독교 세계는 대충격에 빠지고 말았죠. 역사가들은 이로써 유럽의 중세가 종식되고 근대가 시작됐다고 평가하곤 합니다. 술탄 메흐메드 2세는 콘스탄티노플을 이스탄불로 개명하고 이곳을 오스만 제국의 수도로 선포했습니다. 이때부터 16세기 후반까지 약 100여 년 동안 오스만 제국의 화려한 전성기가 이어졌는데요. 비잔티움 제국을 정복한 메흐메드 2세는 이슬람 전통을 따라 정복지에 신앙의 자유를 허락했습니다. 술탄의 종교적 관용 정책 속에서 이스탄불은 동양과 서양, 이슬람과 기독교, 흑해와 지중해가 만나는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인류 문명의 박물관으로 칭송받고 있죠. 1512년이 되면 냉혈한이라 불리는 셀림 1세의 치세가 시작됩니다. 그의 즉위 과정에는 피비린내가 진동했는데요. 아버지 바예지드에게서 술탄 자리를 찬탈하자마자 경쟁 관계인 자신의 형제들, 조카들까지 살해했습니다. 또 술탄 자리에 도전할 만한 왕실 구성원들도 싹 다 제거해버렸죠. 셀림 1세의 목표는 사파비 제국과 맘루크 왕조 두 시아파 세력을 쳐서 정통 수니파 이슬람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1514년에 먼저 동쪽 페르시아에 있는 사파비 제국을 무릎 꿇리고 1516년에는 남쪽으로 맘루크 왕조를
치러 갑니다. 이전까지 맘루크가 누렸던 중세의 명성은 오스만군의 화약, 머스킷 같은 신식 무기 앞에 처참히 무너져버리고 말았죠. 이때 아바스 왕조의 마지막 칼리프인 알무타와킬 3세가 오스만 제국에 칼리프직을 넘겨줍니다. 이렇게 1516년 오스만 제국 술탄은 칼리프 자리까지 차지하면서 이슬람 세계의 새로운 지배자로 떠올랐습니다. 이때부터 1922년 터키가 칼리프제를 공식 폐지할 때까지 이스탄불은 수니파 이슬람 세계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이집트의 맘루크 왕조를 멸망시킨 오스만 제국은 맘루크 왕조가 통치하던 이슬람 성지 메카와 메디나도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셀림 1세는 메카와 메디나의 지도자로 등극했고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에 걸친 수니파 이슬람 세계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1520년 슐레이만 1세의 시대가 열리면서 오스만 제국은 최대 영토에서 최고의 황금기를 누렸습니다. 특히 세계 정복으로 국가 재정이 확 늘어나면서 제국과 신민과 관료에게 새로 조세를 거둘 필요가 없었는데요. 그 덕분에 슐레이만 1세는 오스만 제국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가장 강력한 술탄으로 군림할 수 있었습니다. 잘 나가는 오스만 제국, 이제 남은 목표는 중부 유럽이었습니다. 중부 유럽에는 유럽 최고의 왕가 합스부르크가가 딱 버티고 있었죠. 슐레이만 1세는 헝가리 수도를 차지해 헝가리를 속국으로 만들고 1529년 오스트리아로 진격해서 합스부르크가의 심장인 빈을 포위 공격했습니다. 이렇게 합스부르크와 오스만 사이의 긴 대결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게 됐습니다. 3년 뒤인 1532년에도 슐레이만은 오스트리아 원정에 나섰고 10만 명이 넘는 포로와 엄청난 전리품을 획득했습니다. 오스만 제국과 유럽의 대결은 바다에서도 이어졌는데요. 슐레이만은 북아프리카 해안에서 활동하던 해적 출신 바르바로사를 오스만 해군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고 1538년에는 지중해 동부에서 유럽 연합함대를 시원하게 격퇴해버립니다. 이것이 프리베자 해전이었는데요. 이로써 오스만 제국은 지중해의 새 주인으로 떠올랐습니다. 슐레이만 대제 시대, 오스만 제국의 위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세계의 대륙을 거느린 그를 유럽인들은 위대한 슐레이만이라 불렀고 튀르크인들은 그를 입법자 술탄 슐레이만이라 불렀습니다. 입법자라는 별명처럼 슐레이만은 제국의 체제를 정비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달도 차명 기울듯 16세기 중엽에 절정을 찍은 오스만 제국은 17세기 들어 내리막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내적으로는 귀족과 지방 명주 세력이 커져서 술탄의 권력이 흔들리기 시작한 데다 예니체리의 반란과 권력 남용, 피정복지에 대한 과중한 세금, 관료와 군부의 부패 같은 문제로 사회가 혼란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군부의 부패는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게다가 1571년엔 에스파냐 해군 제독이 이끄는 연합함대에 참패를 하면서 지중해 제해권을 에스파냐에 내주게 됐죠. 이것이 1571년의 네판토 해전이었습니다. 이후에도 헝가리를 뺏기는 등 땅도 계속 잃어갔죠. 폭탄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결국 경제적 혼란도 커졌습니다. 세력이 막강해진 유럽 열강의 앞에서 오스만군은 패배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국고는 눈에 띄게 비어가고 인플레이션은 오스만 전통산업과 무역을 축소시켰습니다. 유럽의 싸고 품질 좋은 상품들이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오스만 시장으로 대량 유입됐고 오스만 제국의 제조업은 거의 도산 위기에 처해버렸는데요. 그래도 오스만 제국은 적어도 17세기까진 아직 유럽의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오스만은 내부 반란을 효과적으로 제압해 나가고 있었고 아나톨리아와 유럽 원정을 계속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1683년 오스만 제국과 합스부르크의 제2차 빈 공방전이 벌어지고 오스만 제국이 완패하게 됩니다. 제2차 빈 공방전은 신성동맹의 8만여 기독교 연합군과 오스만의 15만 병사가 맞선 대규모 전쟁이었는데요.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병전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써 이슬람 문명은 711년 유럽에 상륙한 이래 유럽을 정복할 마지막 기회를 놓쳤고 기독교 유럽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해냈습니다. 이때 당시 유럽 최강국인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가의 심장부 빈이 그대로 뚫렸다면 유럽은 이슬람화라는 대재앙을 피할 수 없었을 겁니다. 두 문명 간의 전면전은 한편으로 서로의 문화 교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예컨대 패배한 오스만군이 퇴각하다 놓고 간 수많은 자루에는 콩 같은 게 잔뜩 들어있었는데요. 이렇게 터키의 커피 원두가 소개되면서 빈에는 커피하우스가 급격히 증가했고 유럽 전역에 빈 스타일의 카페 문화가 퍼지게 됐습니다. 시계는 계속 돌아가고 유럽에는 새로운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오스만의 유럽 쪽 국경인 발칸에
발칸에서 오스만이 후퇴하자 힘의 공백이 생겨났잖아요. 이를 틈타서 유럽 각국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기 시작한 겁니다. 소위 동방 문제라고 일컬어지는 발칸과 서아시아에서의 이해관계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오스만 제국이 해체될 때까지도 유럽 정치의 기본 현안이 됐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탄지마트라고 해서 일련의 근대식 대개혁을 단행했지만 별 성과는 없었고 식민지 쟁탈 시대를 본격적으로 경영해 나가는 유럽 강국들의 시민의식이나 산업기술혁명에 대해 벤치마킹도 실패하면서 급속도로 무너져갔습니다. 결정적으로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오스만 제국은 독일과 오스트리아 동맹국 편에 줄을 섰는데요. 썩은 동아줄을 잡아 1차 대전 패전국이 되면서 오스만 제국은 산산조각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이슬람 세계 지도국이 지도에서 사라진 뒤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평화롭게 공존했던 아랍 공동체는 22개의 개별 국가로 분할됐습니다. 영국의 모순적인 빌런짓과 같은 이유로 팔레스타인 문제가 발생하게 됐죠. 팔레스타인 문제에 관한 내용은 상단의 카드를 눌러서 이스라엘 역사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스니아 무슬림 학살, 체첸 사태와 같은 복잡한 갈등과 분열의 상처들은 모두 오스만 제국이 무너지면서 생긴 역사적 후유증입니다. 1922년 마지막 술탄 메흐메드 6세가 폐위됨으로써 623년간 이어진 오스만 제국의 운명은 끝이 났습니다. 이어 1923년 터키 공화국이 설립되면서 오늘날의 터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스만 제국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참고한 도서 출처는 인류 본사라는 책인데요. 정말 읽고 싶었던 책이었고 책을 덮고 나선 널리 추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누구나 세계사 하면 서양사와 동양사 둘로 나누곤 하는데요.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는 많은 것들을 놓치게 합니다. 역사 속에는 동서양을 촘촘하게 이어준 중간 문명이 존재해왔는데 이곳이 바로 오리엔트 중동 지역입니다. 그동안 비주류 취급을 받았던 이곳 일명 중량은 최초의 문명이 싹트고 성숙해온 인류 역사의 중심 문명이었습니다. 도서 인류 본사는 15개 제국과 왕국의 역사를 통해 오리엔트 중동 1만 2천년 문명사를 국내 최초로 온전히 담아냈는데요. 각 나라의 정치사부터 종교, 전쟁, 문화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언론과 학계가 모두 인정하는 국내 최고의 중동 이슬람 권위자이자 터키 이스탄불 대학교에서 한국인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은 이희수 교수님의 40여 년 연구 성과를 담은 역작입니다. 여행해보기 어려운 이 지역의 유적들을 저자가 직접 다녀와서 적은 답사기도 수록돼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동서양을 아우르는 중간 문명의 대서사를 따라가다 보면 세계사를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신간 인류 본사를 꼭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구독과 댓글은 영상을 만들 때 큰 힘이 됩니다. 원하시는 주제는 언제든 댓글로 신청해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